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자, 지금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이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룩한 업적이 현대 과학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현대 우주론이라든가 현대 과학이라든가 또는 현대 문명에 지대한 막강한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아인슈타인의 업적과 그리고 갈레카나마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뒤에 무슨 논문을 썼어요? 그렇죠? 이 뒤에 중력이라고 하는 걸 포함을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 그리고 또 하나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분야 그리고 또 하나 현대 우주론이라고 하는 분야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하고 그 뒤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몇몇 현상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왜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냥 종합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부터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뭐든지 스스로 해봐야 돼요. 스스로 해보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아인슈타인 모습을 이렇게 한번 봐봐봐요. 이쪽이 언제냐면 이 사진을 찍었을 때가 1904년 또는 1905년 때, 다시 말해서 특허층에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기저계에서 여기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이 논문을 쓸 때 그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거는 1921년도에 때 노벨상을 받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 아인슈타인이 여기 192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노벨상은 여기에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받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상당히 모든 과학자, 그 당시에 있던 많은 과학자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분야였었어요.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하기가 좀 힘들 분야였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당시에 실험물로서 정확하게 증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노벨상을 안겨준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쪽에 기저계에서 있는 광전 효과라고 하는 이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한 번만 이렇게 보고,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기저계 때, 그렇죠? 기저계 때 아인슈타인이 26세 때 도대체 어떤 논문들을 썼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부터 정리들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결과는 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광전 효과가 있고 브라운 운동이 있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있고 질량 에너지 등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여기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분야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질량 에너지 등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제가 설명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물리학의 관점에서 물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물리학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이해를 도모하는 설명 위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원리나 법칙 같은 것들이 실제 유도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를 쉽게 다 증명할 수도 있어요. 아, 정말로 그래요. 요즘 여러분들 정도 입장이라면 쉽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냐면 이때 잠깐 시대 배경을 잠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905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1905년에 아인슈타인의 기저계를 만들 때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제인 특수상대성 이론을 쓸 때예요. 근데 그 이전의 상황을 잠깐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전에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전자기파가 에테르라고 불리던 매질 위에서 전파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뭐 전자기파 그리고 에테르 여기 보면 매질이라고 말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에테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많이 들어봐서 친숙해졌을 거예요. 에테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리스 자연철학자부터 얘기를 해서 그때 우리가 간단한 과학사라든가 우주론을 논할 때도 에테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때 대표적인 인물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물은 제5원소로 바로
천상계를 지배하는, 천상계를 구성한 물질로 여기에는 에테르를 이렇게 놨었어요. 그렇죠? 그게 제5원소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구 지상계에는 무거운 물질부터 따진다라고 한다면 흙, 그다음에 물, 그리고 공기, 불기라고 하는 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의 세상에서는 바로 에테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제5원소로 이렇게 놨던 검증되지 않은 그런 신비의 물질이에요. 신비의 물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나오게 돼 있지만 맥스웰 때문에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이론상으로 증명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 헤르츠라고 하는 실험가에 의해서, 실험 물리학자에서 전자기파를 실험실에서 정말로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매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파동이에요. 파동. 여러분들이 지금 제 목소리 들리잖아요. 제 목소리는 어떻게 진행돼요? 그렇죠? 제 목소리가 목청에서 울릴 때마다 공기라는 매질이 압축됐다, 소해졌다, 그러니까 미래졌다, 소해졌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거잖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물결, 잔잔한 호수에다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게 되면 수면파가 이렇게 진행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매질이 있어야 돼요. 그쵸?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묘하게 전개가 돼요. 그리고 이걸 해결한 사람이, 에테르와 매질,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그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고 하는 중요했던 실험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전자기파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에테르에 대해서 상대적인 속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석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전반적인 상황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디테일하게 조금만 알아보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을 했던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 전기장 역학 이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1864년도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 발표 속에서, 저 논문 속에서 어떤 걸 다뤘냐면, 빛이 전자기파임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알고 있듯이 실제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의 업적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렇죠? 또 한 명 위대한 실험물리학자 중에 한 분인 패러데이의 업적을 이어받았어요. 패러데이가 약 한 20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60대까지 40년 동안 전기 자기학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빛에 대한 추론을 했어요. 전기 자기를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가 아닐까 하는 한 생각을 실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이론화시킨 사람이 여기 있는 맥스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나 또는 전자계학 시간에 배웠듯이 그 방정식을, 맥스웰의 4가지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암페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분의 여기 있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빛이 전기와 자기하고 같은 현상이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맥스웰이 빛이 전자기파임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거기서 어떤 걸 구해요? 그렇죠? 유전율과 그리고 또 하나 투자율이라고 하는 상수를 가지고 빛속도라는 걸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한번 정리들을 해놓길 바래요. 자, 그래서 전자기파는 특수한 속도를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특수한 속도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빛속도예요. 빛속도. 자, 대략 30만 킬로미터, 초당 30만 킬로미터라 진행한다는 그 빛속도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1864년까지 맥스웰이 알았고, 그 뒤에는 마이클슨 몰리가 실험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1887년이죠. 무엇을 알려고 실험을 했냐면, 원래는 이거였었어요. 마이클슨 몰리가 어떤 실험을 한 거냐면,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간섭계를, 좀 이따 나오겠지만, 또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지만, 간섭계를 꾸몄어요. 간섭계를 꾸미고 나서 그 간섭계의 방향을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쪽 방향, 또는 지구가 자전하는 직각 방향, 이렇게 이 간섭계의 방향을 바꾸면서 에테르가 틀림없이 지구가 지나가고 있다면 바람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속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갈릴레이 속도 변환식 때문에 어떤 빛속도라고 하는 거는 얘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빛속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속도를 빼주는 형태로 이렇게 아마 속도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측정하지 못해요. 측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난항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설명은 조금 이따 할게요. 그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1889년도에 여기 피츠제널드가 물체가 높은 속도로 움직일 때, 이게 높은 속도가 빠른 속도예요. 높은 속도로 움직일 때 그 길이가 축소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기 피츠제널드는 수학자였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길이가 축소된다.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어떤 거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팽창되고 길이가 줄어들고 하는 개념을 알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미는 정확히 몰랐지만 유추를 해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루런츠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아인슈타인과 비슷하게 접근을 해요. 루런츠가 루런츠 변화안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는데 루런츠 변화안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식이에요. 4개로 되어 있는 수학식이에요. 그 수학식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그 물리 이론을,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학식에 대해서는 뺄게요. 하지만 이 루렌츠 변환 자체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수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루렌츠라고 하는 이분은 그걸 제대로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루렌츠는 전자기학과 고전력학관의 모순을 이렇게 루렌츠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서 해결을 해요. 해결을 했는데 이 효과를 에테르에 의한 전기적인 효과를 이렇게 취급을 해요. 다시 말해서 산수 방정식으로는 풀었는데 수식으로는 풀었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보다 좀 더 가깝게 접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푸앙카레예요. 푸앙카레가 1905년. 그럼 이때는 언제예요? 여기 아인슈타인의 기적의하고 똑같은 연도죠. 바로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렌츠의 작업에 존재하던 논리상의 간극, 여기 모순 같은 것들이에요. 논리상으로 잘 해결하지 안 됐던 부분을 이렇게 없애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인슈타인 이전에 루런츠와 프랭카이가 거의 근접하게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할 뻔하다가 수학적인 해석만을 하고 물리적인 의미를 못 붙이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실패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뒤에 우리의 주인공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나타나죠. 아인슈타인이 1905년 기적의 해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대하여라고 하는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루렌츠 변환과 관련된 공식들이 시공간의 근본적인 성질임을 2개의 기본 가정 아래 증명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공간의 근본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요 말하고 그리고 2개의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돼요. 근데 이 2개의 기본 가정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는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레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레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분이 만들어낸 역학적 구조에서 나오는 갈릴레이 원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가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 여기 에테르 문제가 잠깐 나왔었죠. 에테르 문제에서 마이켈슨 몰리 실험이 있었었는데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면 빛속도는 일정하다. 에테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빛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2가지 가정, 첫 번째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그리고 두 번째가 광속도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렇게 요 기적의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속도에 따라 상대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합쳐버리죠. 바로 그게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거는 시공간을 절대적으로 봤던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아인슈타인과 거의 비등한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이작 뉴턴이죠. 그렇죠? 근대과학을 창시했던 분, 그 아이작 뉴턴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고 봤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독립된 것도 아니고 시공간으로 서로 같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고, 이렇게 관찰자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아까 말했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상대성 원리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부연 설명을 했듯이 이거는 갈릴레이의 상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속 불변성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광속 불변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냐면 이 2가지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요. 읽어들어봤어요? 그럼 첫 번째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물리법칙은 모든 관성 기준틀에서 동일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 관성 기준틀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관성 기준틀이라고 하는 거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성계를 말하는 거예요.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성계. 다시 말해서 가속받지 않는 관성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리법칙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전자기학이나 역학이나 광학이나 연력학 이런 모든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학문에서 다 쓰여요. 그러니까 등속도로 운동하는 모든 관성 기준 틀에서 여기 있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거는 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광속 불변성이라고 하는 광속도 불변의 원리가 있어요. 여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모든 관성 기준 틀에서, 여기서 관성 기준 틀은 여기와 동일해요. 관성 기준 틀에서 광원이나 관찰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 그리고 그 일정한데 그 속도는 얼마냐면 이만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숫자를 가급적이면 재미를 하다 한번 기억들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봐요.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속도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지금 여기가 초당 미터로 돼 있으니까 여기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요만큼을 없앨게요. 그러면 근사적으로 얼마예요? 이게 30만 킬로미터인 거죠. 그러니까 1초에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라고 한다는 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초당 따지게 되면은 2억 9,979만 2,458 미터 퍼 초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속도는 우리 우주에서는 왜 그런지 몰라도 절대 속도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여기는 첫 번째 가설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에요. 여기는 두 번째 조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켈슨 몰리 실험이 나올 건데 마이켈슨 몰리 실험의 결과가 아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거였죠. 근데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던 거냐면 빛이 에테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가 에테르가 우주 공간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그 에테르 속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빛의 에테르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빛 속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를 빼주면 되겠죠. 바로 이런 식이 될 줄 알았던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관측자나 광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측정된 빛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여기에 있는 것처럼 광 속도는 불변하다라고 놓고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성 원리가 통용되는 요 세상에서 여기 광 속도는 불변하다라고 놓고 이 문제를 다뤄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항상 여기에 있는 C의 속도로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거는 라틴어에서 셀러리타스라고 하는 빠름을 뜻하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따온 게 여기 있는 C자예요. 일반 속도, 일반적인 말하는 속도 V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세부적인 상황만 잠깐만 알아보죠. 세부적인 상황을 알아보게 되면은 먼저 여기 있는 상대성 원리는 누가 만들었냐면 여기 있는 갈릴레이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유명한 사고 실험을 해요. 그게 배에서 하는 사고 실험을 해요. 하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배가 정지돼 있을 때 물체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한 거냐면 배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근데 여기에서 배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여기는 배가 가속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가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등속도로 움직이는 저 상황에 대해서 물리 실험을 했을 때 갈릴레이 표현대로 한다면 만약에 이 이렇게 배 정지되어 있는 이 안쪽 배 선실이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안쪽 배의 선실에서 만약에 나비가 날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비는 그냥 배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모르고 그냥 나비 나름대로 날아다닐 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물방울 같은 걸 떨어뜨렸을 때 물방울이 그대로 아래쪽으로, 배가 정지되어 있을 때도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배가 등속도로 움직일 때도 이 물방울 자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여기 테니스공이 있어요. 테니스공을 위로 던졌다 놨어요. 그럼 내 손으로 떨어질 거예요. 얘를 수직으로 던졌다 놓으면은 틀림없이 얘는 내 손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차를 탔어요. 기차가 등속도로 움직여요. 그 상황에서 이 공을 던졌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기차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표현할게요. 기차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내가 던진 이 공은 내 손으로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기차가 등속도로 움직여요. 그때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놓게 되면은 그래도 내 손으로 떨어질까요? 아니면 얘가 뒤쪽으로 가서 떨어질까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잠깐 전화기가 울려서 잠깐 끄고 왔어요. 바로 그 문제에서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논할까요? 기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실제 이 테니스 공은 다시 내 손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테니스 공은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하는 운동이 바로 여기에 있는 조그만 서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지돼 있을 때도 내 손으로 이렇게 떨어지지만 기차가 등속도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해봐요. 기차를 타고 가거나 또는 버스가 일정하게 움직일 때 또는 천천히 움직일 때 한번 해봐요. 그때도 내 손으로 떨어져요. 언뜻 생각했을 때는 내가 던졌을 때 기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얘가 뒤로 떨어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내 손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등속도로 움직일 때 모든 운동 자체는 움직이지 않을 때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갈릴레이의 여기 있는 상대성 원리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관성 기준 틀이 조금 아까 말했지만 관성 기준 틀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정지하고 있거나 또는 등속도로 움직일 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두 명의 관찰자가 가속계 서로 따로 있지 않는 이상 여기에는 모든 물리 법칙은 똑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속도 불변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케스 몰리 실험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케스 몰리가 이런 간섭계를 꾸몄어요. 간섭계를 이렇게 꾸며서 이쪽에는 코헤런트 라이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렬된 빛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레이저는 없었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정렬된 빛을 이렇게 발사를 해서 여기는 보면은 빔 스프리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놨는데 이 빔 스프리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을 두 간대로 경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반은 이쪽으로 보내고 반은 이쪽으로 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러를 놨기 때문에 이 빛이 되돌아올 거예요. 여기도 미러가 있기 때문에 되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요 두 개 미러의 길이를 조절을 하면은 여기에 간섭 패턴이 생겨요. 빛이 이렇게 갔다가 와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하나는 여기 막 올라갔다가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 두 개가 여기에서 요 경로에서 합쳐지면서 이쪽에 간섭 패턴이 생겨요. 요 길이를 잘 조절해서 주면은 그리고 나서 이 간섭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지구가 도는 방향 또는 지구가 도는 방향에 90도로 이렇게 놨던 거예요. 바로 이 실험이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실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과학적으로 에테르의 이론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어느 방향을 놓든지 간에 여기는 간섭 패턴 문양이 별로 바뀌질 않았어요. 틀림없이 만약에 에테르가 있고 그리고 지구가 그 에테르를 그러니까 뭐 물고기가 물을 지나가듯이 그러면 틀림없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케스 몰리는 원래는 에테르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예요. 여기 어떤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간섭무늬 변화가 측정을 하는데 간섭무늬 변화를 측정을 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테르 그리고 지구가 움직이니까 에테르 발현 같은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가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에테르 바람에 대한 지구의 절대 속도 측정도 불가능해지겠죠? 바로 이런 식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어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빛이라고 하는 거는 매질이 그냥 필요 없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한 입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테르의 존재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바로 이런 식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상대성 원리하고 광속도 불변성이라고 하는 광속도 불변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때는 여기에는 그 두 가지 가설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동시성이라고 하는 요 뒤에 나오는 동시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이제 동시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러 갈게요. 한번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